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보면은 진짜 되게 친근감 있고 좋아요. 뭐 제가 심리학과 나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표정은 안 좋으시네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예. 안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예. 나 상처받았어요. 네. 자, 어쨌든 믿고 사는 우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저희 관계니까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게 있어요.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이 마창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탈주범 때문에 정말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주한 지 보름을 넘겨서 결국 이제 잡긴 잡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죠. 이 사람은 포토라인에 이제 송치가 되면서 처음에는 아주 난리치더니 경찰 입장에서 난동 부리고 탈출까지 시도했던 그것과 좀 다르게 또 뭐 사과도 하고 피해자한테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거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프의 쪽에서는요, 이 강윤성과 마창진 이 두 전자발찌범의 심리 상태 또 사건 사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저께 잡힌 마창진 이야기 먼저 합니다. 11시 30분께 장흥에서 도주범 마창진이 잡혔는데 자, 어떻게 잡혔을까요? 이 사람은? 일단 이 사람 사건의 정확히 뭐예요? 사건은 마창진이라고 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그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예, 끊고 도주를 했는데 네네. 공개 수배가 안 돼 있는 상태였다가 네네. 강윤성 사건이 터지면서 공개 수배를 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제 잡히게 됐는데 그 잡게 된 그것이 본인의 집에서 5분 거리. 집에서 오는 예, 거리?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는 뭐냐면 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삼면이 바다고 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도주한다는 게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고 돌다가 처음에는 야산으로 도망가서 야산에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처에서 하고 잡고 보니까 이제 경찰의 지구대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테 사실 뭐 자수하려고 했다. 술도 얼큰하게 취한 상태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먼저 자수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 할 생각이 있었고 이제 일종의 생각이 자포자기 있었다? 상태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본인의 얘기인 얘기인 거고. 거고. 근데 이제 지구대원 이제 보통 요즘 경찰은 법보행 분석이라는 거를 사실 많이 교육을 합니다. 걸음걸이 분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마창진이 걸음걸이가 약간 독특했나 봅니다. 약간 팔자 걸으면 약간 꺾인 걸음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눈여겨봤던 그 지구대 그 경찰이 예. 확인해 갖고 이제 검거하게 된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예. 원래 보통 이제 필적도 사람마다 다 특성 있고 다르다고 하는데 필적처럼 이 걸음걸이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이 예, 예.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연습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경찰학교에서 그걸 훈련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사람 걸음이 네. 한 번, 두 번 해서 한 세 번에 네 번 사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사람마다 그 보행이라고 하는 것에 보폭이나 예, 뭐 이런 예, 게 달라요? 예, 걸음걸이가. 그럼 뭐 또 특성이 있어요? 뭐 예. 보폭이 크거나 뭐 옆으로 삐뚤삐뚤하거나 예,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왼쪽으로 또 들어가도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훈련시키면은 거의 그건 뭐 맞춰요? 독특합니다. 누군지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독특한 걸음걸이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러님 앞에서 걷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무슨 예를 들면 막 보폭이 크게 해서 왼쪽으로 막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성격 특성이 있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것도 있어요?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런 예. 것도 또 있긴 예, 있군요. 예, 예. 성격하고 또 이거 맞춰보는. 행동 분석을 하는 거 있죠. 예. 그건 모르셔요? 뭐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지금요? 그냥 물론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 지향성. 지향성. 특정한 지향성을 어느 한 지향성을 가지고 걷는 사람과 약간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흩어보고 가다 걷는 사람 그 심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쭉 목표만 향해서 가는 사람은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좌고우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좌고우면하는 사람이다. 진짜 걷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사람은 좌고우면하다? 아무 생각 없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 없이 쭉 걷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 주변을 살피면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등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딱 두 분만 생각해 본다면 또 딱 느끼시는 그대로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느껴? 전 못 느끼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재명 후보죠? 그렇죠. 예, 조심스러우신 후보고 조심스럽게. 예. 먼저 가고 질러놓고 뒤로 수습을 하는 분이 있죠. 그게 윤석열 후보라는 예, 거죠? 예. 예. 오늘 좀 전에 오신 이진동 기자를 제가 앞에서 뵀는데 네, 어때요, 그분?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시는 걸음걸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택시 내리실 때 네. 제가 뒤를 확 가는데 제가 덮치시는 걸 깜짝 놀라셨을 아, 거예요. 덮치는 걸로 알고 갑자기. 예, 그분이? 저는 이진동 기자를 알고 있어갖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좀 얼굴이 좀 거칠게 생겨서 그런데. 아니 이진동 기자가 예전에 안 그랬을 텐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치렀잖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바뀌신 게 아닌가 생각이 저도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쵸? 예, 예.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네. 예. 자, 좋습니다. 다시 얘기는 딴 길로 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어쨌든 이제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서 잡혔어요. 예. 이 마창진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전자발찌를 그렇게 끊고서 이 사람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러면은 무슨 죄를 져서 전자발찌를 샀으며 전자발찌 산 사람이 왜 집을 할부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며 이런 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식이 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이제 상습 성폭행인데 이거 청소년 대상입니다. 아, 근데 징역 5년밖에 선고가 안 안 됐다는 냈네요. 거예요. 네, 약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연쇄강간범인데 연쇄강간범을 달랑 5년, 그것도 청소년 대상 연쇄강간범을 달랑 5년 정도의 형을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연쇄라는 건 두 명 이상이라는 건데. 2명 이상이고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출소 후에도 지금 2명 정도를 더 성폭행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면은 네. 이건 거의 상습적인 형태의 성중독자와 가까운데 5년 정도밖에 선고를 안 해놓고 네네네. 출소시킨 후에 지금 전자발찌만 달랑 부착시켜 놓고 하니까 당연히 도망가거나 아니면 전자발찌 착유인 상태에서 2명을 더 성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들의 인식과 저희 같은 범죄 전문가 인식이 다른 거고 시민들의 공포가 좀 다른 거죠. 네. 어쨌든 심각히 성범죄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창진은. 예. 그런데 마창진은 어떻게 전자발찌 이렇게 쉽게 끊을까요? 그거 끊는 잘- 거는 사실 강윤성을 봤을 때도 어렵지 않죠. 그래요? 예, 그 좀 훼손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다음이 문제죠. 훼손하고 도망갔는데 공개 수배도 안 됐고, 그죠? 강윤성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부랴부랴 공개 수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강인선 사건 있을 때도 마창진은 이미 전자발찌를 이렇게 끊고 도망 다니고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때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근데 물론 자기들은 추적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법은 전자발찌 탈부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실제로 법정형은 7년이지만 네. 실제로 판사님들이 성공하는 건 기껏해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선고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안 찼을 때 그러니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예, 예. 지금 관행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개 수배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 알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강윤성의 연쇄살인으로 연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포의 촉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 또 다른 전자발찌 훼손범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윤성이죠. 이 사람은 신상공개도 다 돼 있는데 강도살인뿐만 아니라 살인 예비죄 등 혐의가 6개나 지금 적용이 되는 상태예요. 강윤성은 뭐 이번에 이제 공개된 이후에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뭐 성관계 거부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막 취재진을 나무라고요. 똑바로 보도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다가 또 지금은 또 좀 약간 좀 차분해졌어요. 심리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정가 14범 이상이라고 하면은 심리 상태를 바로 추측하기 어려운 거는 이미 이제 수사기관과 수사관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은 전 사실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와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이 교도소 생활이라든가 유치정 생활 그리고 조사받을 때 편의를 많이 봐주거든요. 우리 이거는 사실 뭐 경찰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막 난동 부리는 그 이 피의자한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편의성. 근데 결국은 조사가 거의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송치했다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그리고 원래 허세가 좀 강합니다. 이 사람은 허세가 강한 사람.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 송치될 때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명품 마스크 아, 브랜드입니다. 그래요? 마스크할 때 명품이 있어요? 예, 예. 아, 모르시는군요. 좀 몰라요. 아, 좀 저는 싸구려만 쓰니까. 예,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명품 마스크를 쓰시는데, 근데 그분 그 명품 마스크가 그게 짝퉁이라고 합니다. 기자님이 확인해 봤더니 아, 그것도 진짜 브랜드는 아니고 짝퉁. 예, 기자분이 그 브랜드 회사에 그 물어봤더니, 공표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저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에서 지급해 준 마스크가 아닌 겁니다. 지가 그걸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 나올 왜? 때도 그걸 쓴 남한테 겁니다. 보여주려고? 예,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그 정도로 어떤 자기 존재감이라든가 허세, 과시욕, 과시욕이 허세. 강한 겁니다. 예, 자기 중심성도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찌질한 성범죄자가 아니고 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바로 보도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딱 논리적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 살인 동기는 나 돈 때문에 살인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아니 그렇게 뭐 과시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무슨 돈 얼마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웃기잖아요. 교도소에서 성범죄자 네. 취급받는 것과 다르죠. 보다는? 예.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예. 아, 그러면 본인은 성범죄자로서 뭐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때문에 채무관계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게 훨씬 교도소 생활에 편하기 때문에 또 그걸 알고서 한 거예요. 그런 말을. 실제로 교도소 생활은 그 급이 다르죠. 아, 급이 달라요. 그걸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발로 차고 일시적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수사받을 때 자기가 좀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인 것이고, 그렇죠. 의도를 숨기는 거죠. 의도를 숨기는 것이고, 나머지 행동들은 전부 다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거기에서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또 한 것이고. 아주 교활한 교활하네요. 계산된 행동이죠. 예. 그러네요. 자, 경찰에 따르면요, 이 프로파일러 면담도 실시를 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등도 지금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동에 비춰서 이 사람은 어떤 분석이 나올까요? 분명히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얕은 인간관계, 특히 네. 이제 뭐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자기 가족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반사회성은 나올 것 같은데, 반사회성. 예, PCR 테스트의 점수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종류의 연쇄 강간범들은 네네.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그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요? 심리 검사에 대한 아, 심리 심리 검사에 검사를 대비한? 대응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는 거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그건 그렇게 되지 않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적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머리를 갖다가 공부할 때 좀 쓰지 그랬을까? 그러게요. 저도 아쉽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요, 어쨌든 약간 좀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 말 들어보면은 좀 이 사람이 좀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전에 옥중 에세이를 펴내가지고 뭐 인쇄 받아가지고 또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강윤성이 쓴 이 옥중 에세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런 걸 왜 쓰는 겁니까, 이 사람은? 뭐 한국의 빠삐용 뭐 그런 그 책의 그 주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빠삐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인데 빠삐용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네. 일종의 전치시켜 버린 형태가 되는데, 네.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 불우한 생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거 그 내용을 담고 싶다고 어떤 작가한테 요청해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결국은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독특하게 들어간 건 조두순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 자기도 비슷하면서 자기보다 더 아동 성범죄자.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도끼 객긴인데. 그렇죠. 근데 성인 성범죄자는 아동 성범죄자를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아니 그놈이 그놈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네.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네. 매우 그 인간적인 드라마 형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 인간적인 드라마처럼 근데 사실 다 거짓말.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거 완전 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로. 자, 진짜 너무 정말 속상한데요. 지금 이렇게
가오가 중요한 솔바람님이 가오가 중요한 허세가 많은 사람이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또 물리적인 거세는 안 되나요? 이수정님께 얘기하셨고요. 김두함님 이거 나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강윤성의 허세는 유니스과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그건 연결하면 그건 쭉 연결하시면 안 된답니다. 김두함님. 후자는, 네, 김영호 씨는 교도소에서도 갑질을 하던데요. 예. 그래서 그래서 네. 교도소에서 갑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대단히 좀 큰 범죄자인 양, 범털인 양 보이려고 보고가 물을 먹으면 것처럼 커 보이려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어쨌든 옥중 에세이에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수감 생활하던 김현성이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출판을 부탁해서 책을 냈다는 그게 거예요. 옥중 에세이죠. 네, 이게 예. 옥중 에세이요. 근데 인세를 자기 식구들이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 아내하고 그 애기가. 다른 펜팔하던 여성한테 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참 황당하죠. 네. 그 내용 자체는 자기 가족에 대한 애틋함 이런 거, 가족이 좀 불쌍하게 산다 그것 때문에 책을 써서 인세를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네네. 엉뚱하게 다른 여성한테 입금시켰다라는 얘기가 팩트인데 그 여성이 뭐 내연녀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내연녀라기보다는 이전에 이 사건들의 공범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 이전에 정가 14범일 때 그 범죄를 해고 다녔을 때 세네 명이서 공범을 했습니다. 성범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쇄 성범죄자라고 한 이유도 그런 건데 이 범죄자는 자기가 매우 주체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독립적으로 혼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높으니까 허세가 높아진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관련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얘가 채무가 좀 있었나?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채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식이랄까 할까 이 네네. 이 넣어주는 돈 같은 거를 편의를 봐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연쇄살인범들의 연쇄강간범들이 네네. 바깥에 팬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예.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예, 있죠. 바깥에서 팬이 있어요. 예, 그런 팬이 사람들께. 있죠. 예. 실제로 그 팬 사이트도 팬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은 그걸 폐쇄했지만 왜 그래요? 글쎄요, 세상에 관종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은 실제로 소수지만은 연쇄강간범들의 그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연쇄강간범들도 왜냐하면 일종의 글쎄요, 보상 심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같이 부안해동하는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러브니팅스타님이 우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수진님, 허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열등감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열등감, 매우 자기가 매우 낮은 자존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들키고 싶지 않기 미리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책에는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절절히 적혀 있었고,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를 뜨거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강윤성 씨. 100% 거짓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건 없나 봐요? 있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있으면은 지금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가족들한테 뭐라도 도와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아들이 자기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연쇄성범죄자들이나 연쇄살인범들은 유전적 근친도가 높은 어떤 편향을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유전적 근친도가 높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 더 가까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자기 부인이나 내연녀는 범죄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유전자가 공유되고 있는 존재들한테는 이상하리만 치면 신뢰를 보내거든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강호순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의 연쇄살인범들도 비슷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영학도 그렇고. 예. 이영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나중에는 자기 연쇄살인범 자식들이 연쇄살인범들을 배신을 하죠. 자, 강윤성의 과거 발언을 보면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 중심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건 허무맹랑한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약자를 공격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렇죠. 피해자가 55명인데 다 여성이다. 다 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다. 약하고 예.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초기에는 자기가 혼자도 못하고 남의 공동으로 같이 공범으로 할 정도의 매우 뭐 표현이 그렇지만 찌질한 자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눈에 띄는 거는 또 살인 예비죄라는 건데요. 숨진 피해자 2명 말고도 제3의 여성을 만나려고 가다가 장소가 엇갈려서 못 만나서 결국 이제 실패했다. 원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 그분이- 여성이 예. 근데 못 만나가지고 딴 사람을 예, 그렇게 두 한 번째, 세 거예요? 번째.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또 살인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애초에 그 출소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이 어떤 여성을 어떻게 만나서 돈을 갈취하고 공격해야 되겠다는 그거를 같이 있던 제소자가 이제 증언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나왔던 방식의 초기에 이런 그게 성적 공격인지 아니면 부문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은 계획에 다 있었던 거라고 지금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때문에 그 여성들한테 돈을 뺏어서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예. 먹고 산다 경제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있으면 뺏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래 스캐빈저라고 하죠. 그 도로 댕기면서 예. 내 닥치는 대로 뺏고 죽이고 강간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눈에 띄는 이런 형태의 범죄자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교도소에서 내보내지 말아야지 당연하죠. 걸러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재범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범죄자가 나올 때 네. 출소 바로 전에 그 재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2년 전에 한 번 하고 1년 반 전에 한 번, 1년에 이거 추세를 추적 조사를 보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전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조사가 정확한- 어떤 건지 다 잘합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속일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이거 아주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강윤성과 마창진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범인입니다. 똑같은 범죄자들이요? 똑같은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인데 네. 다만 강윤성은 자아가 너무 낮은 거를 공격성으로 회복하려고 낮은 했던 거고. 자존감. 예, 예. 역시. 마창진은 그것을 어떤 공격성보다는 다른 형태로 했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부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오늘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오는데요.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